자, 2014년도에 실시했던 2015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5번부터 좀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5번 문제 보니까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소개하죠. 어차피 뭐 또 상대성 이론 또 헷갈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 큰 공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뭐였죠? 광속,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죠. 광속 불변의 얘기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야구공을 시속 500km로 던지는 장면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 하면 믿어져요? 아니죠. 지금 뭐 미국 메이저리그 제일 빨리 던지는 게 뭐 시속 170으로 던지는 뭐 그런 사람인데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시속 400으로 날아가고 있는 와중에 시속 100으로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야구의 속력을 분명히 시속 500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면 시속 100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으면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시속 100으로 던지면 이 야구공은 여러분 볼 때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던지는 어떤 물체는 탈 것의 속력이 더해져서, 뭐 물론 이제 방향에 따라서 빠져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력씨, 내 목소리가 이렇게 뭐 자전거로 들리는 게야? 진짜 피곤해요. 자, 광속 불변의 원리인데요. 이 빛은 참 재밌게도 타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시속 100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빛을 쬐어준 것과 시속 100으로 달리면서 반대쪽으로 쬐어준 빛의 속력은 뭐하다? 같다는 거예요. 탈 것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빛이 파동임을 알려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영어 이중수리 간섭 실험이었습니다. 1801년에 발표가 됐네요. 그래? 빛이 파동이다 보니까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빛은 지구에 어떻게 왔느냐? 파동이냐 보니까 매질이 있었을 거야. 가상의 매질로 일단 에테르를 하자. 그럼 지구 공전의 속력이 초속 30km입니다. 빛의 속력 초속 30만 km에 비하면 뭐 형평없는 속력이지만 어쨌든 지구 공전 방향으로 빛을 쪼아준 것과 지구 공전 반대 방향 쪼아준 것 또는 지구 공전 수직 방향으로 빛을 쪼아줬을 때 속력 차이가 생길 거야.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 라고 마이클슨 이런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못했어요. 빛은 이렇게 쪼이든 저렇게 쪼이든 수직하게 쪼이든 속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속 불변, 이건 가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성 이론 말고 원리 이런 공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갈릴리가 옛날에 발표했어요. 한참 복잡한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본 것과 니들이 본 것이 서로 다 맞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등속으로 가는 걸 내가 느껴 못 느껴? 난 등속으로 가는 거 못 느껴요. 등속으로 배가 망망대해서 쭉 가고 있으면 이 배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 속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가속도를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는 몰라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서 시속 거의 여객 비행기 이런 것도 시속 한 400 가까이 날아갑니다. 이래서 근데 그 안에서 등속으로 날아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속력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속도의 변화, 가속도를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럼 비행기에서 내가 그럼 기차든 이렇게 던지고 있으면 나는 그냥 정지 상태에서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게 느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포물선으로 이렇게 오는 걸로 느낄 겁니다. 그게 누가 맞아 하면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나 움직이고 있는 내가 보는 상황이나 다 내가 맞다 하는 게 상대성 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네요. 굉장히 빨리 달리면 하겠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이름을 쓰네요.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요. 내가 빛을 쪼여줘요. 근데 나는 이 빨리 달리는 걸 알아나 몰라? 몰라요. 그래서 빛을 쪼여주고 같은 거리에 있는 곳에 빛이 동시에 도달하는 걸 나는 봅니다. 근데 이건
빨리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뭐 한다고요? 정상태랑 똑같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빛이 도착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네요. 쌤 당신의 오른팔은 다가오면서 빛이 만나서 좀 더 빛이 빨리 도착했고 왼팔은 멀어지면서 빛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착했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지해 있는 상태인지 빨리 달리고 있는 상태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뭐 정상태나 등소로 간 상태나 똑같다 보니까 나는 동시에 도착했어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정지해 있는 여러분들은 움직이고 있는 나에 대해서 뭔 소리야 당신이 오른팔에 먼저 도착했지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두 다 맞으니까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지해 있는 여러분한테 흐르는 시간과 움직이고 있는 나한테 흐르는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흘러라는, 즉 옛날 사람들은 야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지잖아 라고 했다면 안 그래요. 부자들이 비싼 비행기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시간이 더디게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개. 콩코드 여객기라는 걸 아십니까? 예, 음속 이상으로 날아다닙니다. 음속 이상은 340m/s 이상 속력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너무 속력이 빠르다 보니까 대서양을 지날 때는 괜찮은데 이제 도심지에 들어와서는 곤란하죠. 그런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참고로 그 비행기는 굉장히 비싸요. 일반 런던, 뉴욕 비행기보다 표값이 2배 이상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콩코드 2를 이제 취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 서울이 한 2시간, 런던 뉴욕이 한 2시간 안에 갈게. 가보고 싶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통학을 할 수 있죠. 런던에서 뉴욕까지. 어쨌든 동시성의 상대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빠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요. 시간 팽창이 일어납니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요. 질량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자, 볼게요. 빛을 쪼여줄게요. 정상태에서 빛을 쪼여줬습니다. 1초 걸렸다고 할게요. 뭐 1년 걸리든 상관없죠. 예, 여러분들이 정지한 상태, 나도 정지한 상태에서 보니까 1초 걸렸대요. 근데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면요 했습니다. 내가 볼 땐 그냥 그대로 수직하게 올라왔어요. 1초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볼 때는 쌤 뭔 소리야? 빛이 4선 올라갔잖아. 2초 거리에 갔잖아 라고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시간이 더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2초 걸렸다는데 나는 뭐야 1초밖에 안 됐잖아. 여러분한테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나한테는 뭔 소리야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속력이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면은 하겠네요. 로렌츠 인자 단말을 제시합니다. 아인슈타인은 1-C제곱분의 V제곱 분의 1을 쓰는데 이것도 너무 복잡하죠. 부모 있는 숫자만 더 복잡해서 나는 Z로 쓸게요. 로렌츠 인자의 역수를 쓸게요.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속력 V가 0.80 광속이 80% 달린다면 Z 인자값은 0.6에 대한 숫자를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1년 지났다면 나는 0.6년 지났어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팽창됩니까 하면 T0, E0는 정지해 있는 사람한테 흘러간 시간입니다. 정지한 사람에게 흐른 시간이고요. 그것의 Z배만큼 하면 요 T는 움직이고 있는 사람한테 흐르는 시간입니다. 만약 광속 V가 0.99씩 광속이 99% 달리면 이 Z값은 0.14 대략적으로 7분의 1 정도 걸립니다. 7년 지났으면 나는 1년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속이 99.99%면 Z값은 약 70분의 1 지납니다. 내가 광속이 99.99%로 1년간 여행했다라고 딱 보니까 당신네들은 쌤 70년만 보내야 하는 거죠. 아마 몇 명 없을 수도 있죠.
무슨 시인지 알겠습니까? 네, 굉장히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린 사람은 시간이 더디게 가거든 하겠습니다. 근데요, 광속이 99%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99% 그냥 채 1% 되는 속력도 못 만들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됐을 당시에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맞는 것 같긴 해. 그치? 분명히 광속은 일정하고 상대성 원리라고 갈릴레이가 벌써 옛날에 다 해놨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정밀한 원자 시계들이 발명되면서 비행기에 그나마 좀 인간이 만든 탈 것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 하면 비행기 여기다가 원자 시계 하나를 실어놨습니다. 똑같은 원자 시계를 지상에 놔둬봤네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비행기야 날아라 합니다. 꽤 오랫동안 날아온 뒤에 딱 지상의 원자 시계에 비교했더니 올라 비행기의 원자 시계가 진짜로 시간이 덜 간 게 나오죠. 물론 뭐 100만 분의 1초, 1000만 분의 1초 정도쯤으로 말입니다. 어쨌든 측정이 되고 있네요. 실제로 실현이 되고 있어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달리다 보면 하네요. 역시 지워야 돼. 그리 빨리 달리다 보면 합니다. 지구에서 볼 때는 이게 8광년 거리라고 합시다.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이 얼마? 10년 지났잖아요. 근데 우주소에서는 얼마 흐르다고요? 지구에서 10년이면 우주선은 6년 흐른 거예요. 이해됐어? 광속이 80%로 8광년 거리를 가게 합니다. 지구에서는 10년 지났잖아 했는데 우주선에서는 6년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8광년의 거리를 우주선에서 느끼면 어떻습니까? 내가 광속이 80% 달리는 건 알아. 6년 지났어. 68, 4.8 광년의 거리라고 느끼는 거라고요. L0라고 쓸게요. L0는 정지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길이에요. 그것의 Z배만큼 느낀다고요. L은 요게 L0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정지에 있는 지구에서 볼 때 8광년 거리예요 라고 한다면 빨리 달리고 있는 사람 중에 뭔 소리야 4.8광년밖에 안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만약 광속의 99% 달린다면 7광년 거리예요 라고 하면 뭔 소리야 1광년밖에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할 거고요. 광속이 99.99%라면 70광년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뭔 소리야 1광년 거리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입니다.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것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질량 증가는 최근 들어선 거의 뭐 나오진 않고 있으니까. 상대성 이론 정리해 주십시오. 자, 5번 해볼까요? 그림은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에 있는 영희에 대해서 0이라는 사람은 정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간 A에서는 광속의 60% 0.6c로 달립니다. Z값은 0.8에 해당하는 숫자가 됩니다. 증속 운동한 이후에 속력이 변해서 다시 B 구간에서는 광속의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구간 B에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했습니다. 여기가 측정할 때 철수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좀 더 느리게 가고요 했습니다. 정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빨리 달리면 시간이 느리게 간댔잖아. 근데 A 구간이 뭐하대? 더 느리게 간대요 합니다.
되겠습니까? A구가 더 느리게 간다는 것은 이쪽의 속력은 조금 더 느린 거겠죠. 뭐 0.1c 정도로 합시다. 되겠습니까? A 구간에서 더 느리게 간다라고 했잖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정지에 있는 영희가 볼 때 B에서 우주선의 속력은 0.6c보다 더 빨랐다고요? 아니 더 느렸죠. 이해됐습니까? 네.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된다고? 홀쭉하게 보여요. 길이가 짧게 보여요. 이해됐어? 그래서 A에서 볼 때 이 정도 우주선의 길이였다면 입니다. B 구간선 느리게 보입니다. 좀 더 길게 보이겠습니다. 하네요. 이해됐어? 그래서 요 여기가 볼 때 이걸 L1이라고 이거 L2라 했습니다. L2가 좀 더 길게 보여요. 빨리 달릴수록 마다 홀쭉하게 보여요. 이해됐음? 철수가 측정할 때 영의 시간은 했습니다. 철수 입자에선 자기가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거 알아볼라? 몰라요. 그래서 철수 볼 때 영의가 반대 방향으로 광속이 60%로 가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음? 철수가 볼 때는 영의가 정지는 게 아니라 영의가 반대 방향으로 광속이 60%로 가잖아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쪽에서는 조금 더 느리게 가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수가 볼 때 영의의 시간은 A에서가 느리게 가네요 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서로 느리게 시간이 가고 서로 홀쭉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것은 이제 가속 운동을 받은 놈한테 실제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5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8번 볼까요? 8번 그림은 행성을 중심으로 반지름 R이 원운동을 하는 위성 A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행성의 질량을 라지 M, 반지름이 라지 R인 스몰 m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A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했네요. 어디겠습니까? 일단 원운동을 하는 상황이면 하겠습니다. 이 원동은 F 구심력이 F 만유 인력과 같은 상황이에요. 구심력을 어떻게 씁니까 하면 M R분의 V제곱, 얘가 움직임 속력을 V라고 할게요. M R분의 V제곱, 이게 만유 인력, 만유 상수 G에 R제곱 떨어진 거리의 반비라고 라지 M 스몰 M 그 질량 곱에 비례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속력 V를 계산해 주소 하면 스몰 m 날아가 버리겠고요. 즉 위성의 질량 스몰 m은 상관없고요. 그리고 R 분의 R 하나 날리고 그죠? R 분의 GM의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중심체의 질량에서 R 떨어졌을 때 V로 간다면 2R 떨어지면 루트 2분의 1 V로 가겠고요. 4R 떨어진다면 2분의 1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속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속력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분의 원주 2파이 R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 식을 다시 합니다. t분의 2파이 r 돼 있고 그게 v로서 루트 r분의 g m 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주기 t는 해봅니다. 주기 t는 하겠습니다. g하고 r은 어차피 상수잖아요. 아니 g하고 m은 어차피 상수거든요. 그래서 r이 넘어가면 r 루트 r의 주기 t가 비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나중에 비례상수로 루트 gm이 있었겠고 2파이가 뭐 더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 t는 r 루트 r이 비례하겠고 케플러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주기의 제곱과 장관계의 상승이 비례한다는 그런 경험적인 수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t의 주기로 돈다면 요거는 2루트 2t의 주기로 돌겠고요. 요거는 4루트 4t의 주기로 돌다 보니까 8t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가 4배 멀어지면 주기는 8배 멀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케플러 제3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지구과학도 이거 꽤 많이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리에도 써먹고 지하에도 써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소원자 산스펙트럼 물리에도 써먹고 화학에도 써먹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는 거죠. 다음번에는 수소원자 산스펙트럼 왜 저리 나온지 이유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하는 게 자 이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제 B의 궤도 상의 부점을 제시했습니다. B는 어떻게 돕니까? B는요 가까이 돌 때는 P점을 돌고요 멀리 돌 때는 뭐 꽤 멀리 도는 뭐 이런 상황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B의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에서 만유 인력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는요. 만유 상수 G에 떨어진 거리 R 제곱에 질량 라지 M에 그리고 B의 질량은 2M짜리였거든요.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가장 빠를 때 가장 근일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거리 제곱은 똑같고요. 질량차 라지도 똑같고 예, B의 질량이 2M만 잡았습니다. 즉 A의 질량이 M한 거에 대해서 2배 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했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G large M, E small m 이건 다 똑같은 단어예요. 3R의 제곱을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3R이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됐나요? A의 장 지름은 RR에서 2R이고요. 장 반지름은 R이 된 상황입니다. B의 장 지름은 R과 3R에서 4R 되고요. 장 반지름은 2R짜리입니다. A고 B고 이런 관계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기억 보겠습니다. P점을 지난 순간 가속도는 했어요. 우리는 힘 F는 말입니다. 힘 F는 F 이꼴 ma 때릴 거 아니야. 네. 그럼 가속도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속도는 이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ma 될 거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같고 질량도 같잖아요. 그지? 같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두 번째, B의 긴 반지름 3R이다. 이걸 긴 반지름 삼지는 않아요. 장지름의 절반을 긴 반지름으로 삼습니다. 2R 됩니다. 그래서 공전 주기는 2루트 2T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절대로 원점까지의 거리 이걸 장반지름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학에서도 굉장히 강조 많이 했던 거죠. 이해됐어요? (8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문제 풀는 와중에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분석이라든지 수소 에너지 중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처음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1번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이 n과 n 이꼴 2에 있던 전자가 진동수 F 제로인 빛을 흡수해서 n 이꼴 4인대로 전이한 뒤에 다시 FP인 빛을 방출해서 n 이꼴 3으로 전이하는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해놨네요. 주양자수 n 이꼴 2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자가 있었네요. n 이꼴 3, n 이꼴 4 됐습니다. 그래서 FA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전자가 전이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FB를 내놓으면서 n 이꼴 3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을 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에서 UV 자외선 있는 게 라이먼입니다.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 있는 게 발머 계열이죠. 발머 계열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에너지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머 계열에서 보이는 빛이 4개의 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발머 1, 발머 2, 발머 3, 발머 4 이렇게 쓸게요. 발머 1은 어떻게 됩니까? 3에서 2로 내려온 것을 얘기합니다. 주양교 3에서 2로 내려온 것을 발머 1이 합니다. 발머 계열 중에서는 에너지가 제일 작습니다. 얘는 대략 650나노 근처에 있습니다. 파장으로 따지면 650나노미터 근처에 있고 붉은색 빛입니다. 발머2는 486나노인데요. 그냥 480나노 근처 정도 할게요. 네. 얘는 4에서 2로 내려온 겁니다. 이건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발머3라는 것은 5에서 2로 내려온 겁니다. 발머4 6에서 2로 내려온 거고요. 각각 430나노와 410나노 쪽입니다. 굳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워낙에 많은 문제 풀다 보니까 보이는 숫자들일 겁니다. 그래요? 4에서 2로 내려오는 에너지나 2에서 4로 올라가는 에너지나 똑같죠?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4에서 3으로 내려오는 이쪽은 뭡니까 하면 여기는 이제 IR 적외선 계열로서 그지? 파생 계열이네요. 적외선 빛 하나를 내놓으면서 이쪽에 파생원이라고 쓸만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분석은 꽤 재밌죠?
질문은 하겠네요. 주양재수 n 이퀄 3인 상태에 있는 전자가 FB의 빛을 흡수합니다. 예, 뭐 4에서 3으로 내려오는 게 FB나 3에서 4로 올라가는 FB나 똑같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각각 에너지 상태에서 진동수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광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F 하고 있습니다. 그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FA 분의 E를 썼는데 어떻게 썼습니까? 하면 E4-E2 요 크기를 물었네요. E4에서 E2를 빼라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E4 빼기 E2. 그럼 이거 뭡니까? 올라갈 때 흡수한 에너지가 되고 이게 프랑스상 소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FP에 대한 E3 빼기 E4 빼기 E3에 대해서 FB로 나오는 이거 역시 프랑스상 소화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에너지를 진동수로 나누면 프랑스상 소화값이 되겠고 서로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되나요? 네. 주양자수 n 이퀄 3인 상태의 전자가 FA-FB의 빛을 방출하면 예, 뭐 어차피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그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되겠습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진동수에 직접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FA와 FB의 진동수 차이라면 이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되겠습니까? 해결됐어요? 네. 자, 8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11번 얘기로 한번 넘어갈까 하겠습니다. 11번 했고요. 이제 11번 했고 12번 문제 해달라는 거죠? 네. 봅시다. (1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전압이 같은 두 전원 장치 저항값이 같은 저항 R1, R2, Pn 접합 다이오드를 준비해봤어요. P형 또는 N의 만두체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점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스위치 A 연결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위치 A 연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요. 점 C가 이렇게 있습니다. R2가 있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R1이 있고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전류가 많이 흘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는요. 스위치를 A 연결하나 B 연결하나? 변함이 없습니다. 스위치를 A 연결할 때는 플러스 알파 이쪽으로도 전류가 흘러갔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스위치를 B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B 연결하면 반대로 이렇게 걸었잖아. B 연결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건 아까 말했지만 똑같아요. 이렇게는 못 흘렀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즉 A 연결할 때 이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이 A 연결할 때 걸린 겁니다. 플러스라고요? P형이고 N형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스위치를 B 연결하면 이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서 전류를 못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R2에만 전류가 흘러갔거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류값이 크게 만들어졌던 이유는 R2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전류값이고 R1도 다이오드에 특히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서 더 센 전류가 흘러갔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놈은 했습니다. 요게 X 반도체네요. 예, P형 반도체였습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잖아요.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자유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양공이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N형 반도체에 있는 자유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전류가 통한다.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마지막으로 S를 B에 연결했잖아요. 했습니다. B에 연결하면 이 다이오드는 이쪽의 전류는 차단되는 상황입니다. B에 연결했습니다. R1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제로죠.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역방의 작용을 걸리면서 R1에는 전류가 안 흐르게 됩니다. 화면 R2는 상관없죠. 똑같죠.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네. 몇 분이요? 22분 충분히 되겠네. 19번 불행 문제입니다. 오늘 불행 라스트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숙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2015년도 3월이 숙제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75쪽이면 2015년 3월 거를 해보는 게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19번 그림 가는 밀도가 로인 액체에 부피가 5V인 물체 A가 절반만 잠겨 있다고 합니다. 잠기 부피는 얼마다? 2.5V만이 잠겨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되셨나요? 네. 자,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잠긴 부피가 전체 부피의 절반이래요 하고 있습니다. 유체 밀도가 로그라면 이 물체의 밀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M, 이게 A의 질량이라고 할게요. A의 질량이 M입니다. G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게 떠 있다 보니까 부력과 같죠? rho G 그리고 2분의 5V가 됩니다. 요 놈의 밀도를 density D라고 합시다. 질량은 어떻게 씁니까? 하면 밀도 곱하기 부피겠죠. 그리고 뒤에 G가 더 붙었네요. 그래서 계산 결과 얘는 2분의 1로가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빙산의 일각 10%는 떠있고 90%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빙산이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의 0.9배였기 때문입니다. 스티로폼이 밀도가 0.1이에요. 그럼 던져놓으면 10%는 잠겨있고 90%는 떠 있습니다. 절반만 떠 있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이 물체의 밀도는 유체 밀도, 물의 밀도의 반절이다 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말씀 알겠습니까? 물체의 밀도는 유체 밀도의 절반이기 때문에 절반만 떠 있습니다. 얼음을 띄워놨다면 10%만 떠 있고 90%는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얼음의 밀도 0.9였습니다. 스티로폼 밀도 0.1이었다면 10% 떠 있고 나머지는 10%는 가라앉아 있고 나머지 90%는 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2.5 전체 부피 5V에 대해서 절반만 떠 있어요라는 절반만 잠겨 있고 절반 떠 있어요라는 생각을 보자마자 이 물체의 밀도 A의 밀도는 유체 밀도의 절반이구나가 빨리 캐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문제로 40%는 잠겨 있고 60% 떠 있잖아. 그럼 0.4 로잖아. 이게 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가 돼서 한 문제 풀 때 좀 시간을 좀 단축하는데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시물리, 입시과학을 하는 거에서 뭐 여러분한테 기출문제를 하나 던져드리는데요. 6페이지짜리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3분의 1만 드린 거예요. 아이고. 여섯. 바보야. 뭐 그렇다고 하루 종일 시험치기 할 수는 않죠. 네. 자, 이제 나를 봤습니다. 나는요 A가 3V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위에 B가 있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A의 질량을 mg라 합시다. B의 질량을 m'이라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부력과 같은 상황이겠죠? 네. rho G 3V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mg와 2분의 5 로지 v가 얼마요? 같은 거잖아. 이해됐어요? 이거는 로지 2분의 5v 이게 mg였어. 플러스 로지 2분의 1v잖아. 이게 5분의 1 mg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예, b의 질량은 5분의 1m에 해당합니다. a의 질량이 m이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다인데요. 다는 B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A가 그 위에 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A는 V만큼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A의 질량, B의 질량이 바뀔 건 없잖아요. 그럼 잠긴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3V죠. A가 잠긴 부피가 V라면 B가 잠긴 부피는 2V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잠긴 부피 3V는 똑같죠. A, B의 물체의 무게는 똑같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A는 5V의 부피를 가지고 질량이 M이었고 이걸 우리는 밀도 D가 2분의 1로라고 쓰고 있는 와중입니다. 됐습니까? 네. B는 했습니다. B의 밀도를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B의 밀도는 이라고 합니다. B는 2V의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5분의 1 m의 질량이었습니다. 되겠어요? 결국엔 A의 밀도보다 얼마나? 절반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A의 밀도의 절반이겠죠? 되겠습니까? 이거 5분의 1이고 이거 10분의 1이잖아. A의 밀도의 절반이에요. A의 밀도를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로라 했기 때문에 4분의 1로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되겠어요? 뭐 물론 구력도 쇠페이지 3F 우리가 뭐 한 6주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첫수에 배부를 수 없다 했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공부량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다음엔 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죠.